전국에 계신 예비 공무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신뢰 이름 설민석 교수입니다. 자, 이번에 제2차 경찰 순경 시험이 치러지게 되는데요. 지금부터 하는 해설 강의는 합격생을 위한 강의가 아니고 다음번 시험을 준비하는 현재 수험생, 예비 공무원 학생들을 위한 강의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문제가 좀 까다롭게 출제됐기 때문에 바둑에서 짚어보듯이 복기를 해봐야 돼요. 과연 이번 시험의 특징이 무엇인가? 어렵다면 무엇이 어려웠는가?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가를 하나하나 따져봐야 되는데요. 태건 교수만의 과학적인 데이터 분석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자, 이번 시험은 전체 난이도가 중상 정도 됩니다. 제가 해설 강의하면서 상이란 표현을 거의 안 씁니다. 보통 중에서 끝났는데 이번에는 난이도가 중상으로 다소 까다로웠다라는 겁니다. 난이도 까다로웠고요. 그 이유는 생소한 선다 출제로 체감 난이도가 상승을 했고, 그리고 뭐 디테일한 연도까지를 암기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수험생들을 좀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보통 남자 순경의 경우는 75점 이상, 그리고 여경은 좀 뽑는 수가 적다 보니까 85점 정도, 그리고 101단의 경우는 70점 정도 이상이 합격 컷으로 예상이 되고, 시험이 어려운 만큼 합격 컷이 그만큼 낮아졌겠구나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앞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까요? 박스형 문제에 대비해서 꼼꼼한 개념 학습이 필요합니다. 이 경찰의 특징이 뭐냐면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문장 하나만 잘못 놓쳐도 그냥 문제 자체가 날아가거든요. 꼼꼼한 개념 학습 강조해 드리고 싶어요. 출제 비율을 보면 여기는 전 근대사가 15문제, 그리고 근현대사가 5문제 출제가 됐고요. 시대사별 출제 비율을 보면 선사시대부터 고대, 고려, 조선 전기까지 고른 출제를 보였습니다. 근데 근대 개화기가 다소 출제율이 좀 적었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분류사별을 보면 단연 정치사가 10문제, 절반이나 출제가 됐고, 이번 시험의 특징은 문화사의 약진이 되겠습니다. 무려 7문제나 출제됐다. 그래서 문화사도 정치사만큼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심층 해설 지금부터 시작할 텐데요. 이번 시험의 경우 보통 선생님 교재 필기 노트가 있고 본문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보통 경찰 시험의 경우는 필기 노트 정도면 90점 이상, 100점이 무난한데, 이번 시험은 그 뒤에 있는 본문편까지 꼼꼼히 읽어야만이 만점이 가능한 시험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의 학습 대비는 물론 다음번 시험이 좀 쉬워질 가능성이 좀 크지만은 그래도 어렵게 나올 것에 대비해야지 쉽게 나올 것에 대비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경찰을 준비하는 학생들도 선생님의 필기 노트 부분은 완벽하게 외워버리고 본문 부분도 우리가 소설 읽듯이 꼼꼼하게 세종대왕은 책 한 번을 200번에서 1100번까지 읽었다고 조선 후기 연려실기술에 이긍익이 쓴 나오긴 합니다. 책 하나를 1100번을 읽습니다. 대단하시죠? 네, 그렇게까지는 필요 없지만 우리가 1독, 2독, 3회독 이상 꼼꼼히 하자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1번 문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선사시대 문제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측 상단에 있는 것은 적중의 순간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보셔도 되고, 역시 이번에도 대량 적중 이제 발생을 해서요. 좀 가슴 뿌듯한데 보겠습니다. 신석기 시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나옵니다. 신석기. 동굴이나 바위 그늘에 살면서 강가에 막집을 짓고 살았다. 이거 이제 구석기가 되고요. 일단 문제는 미리 한번 풀어봤다라는 가정하에 진행할게요. 문제풀이가 아니고 해설 강의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가락바퀴나 뼈바늘을 이용해서 의복이나 그물을 만들어 사용하였다. 쉬운 문제죠. 정답은 2번입니다. 8번부터가 조금씩 어려워지고 7번까지는 매우 쉬웠어요. 생산력의 증가에 따라 힘이 센 자가 이것을 개인적으로 소유해서 사유재산이 나타난 건 청동기 시대가 되는 거고요. 반달돌칼 나오면 이것도 역시 청동기 이렇게 봐주면 되겠죠. 정답은 2번입니다. 자, 고대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거 조심하라고요. 박스형 문제. 부여에는 영고라는 제천 행사가 있었는데 여기까지 맞죠? 이는 수렵사회와 전통을 보여주는 것으로 5월이 아니라 12월이 됩니다. 그래서 얘가 틀렸고요. 고구려는 이미 1세기 초에 왕호를 사용하였다라고 나오는데 여러분들 동명성왕, 고구려의 일대 왕이잖아요. 끝에 왕자 붙잖아요. 그러니까 신라의 경우는 뭐 거서간 차차웅 이사금 마리간 이렇게 달랐지만 여기는 고구려의 경우는 동명성왕부터 왕호를 쓰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이건 삼국사기에도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맞고, 부여에는 왕 아래 가축의 이름을 딴 마가, 우가, 저가, 구가 등이 있었고 왕이 5부를 모두 통치해 왕권이 강했다가 틀립니다. 왕을 죽이거나 갈아치우거나 그랬다 그러죠. 부여는. 옥저는 해산물이 풍부하고 농사가 잘 됐으며 민며느리제와 가족 공동묘제의 풍속이 있었다. 퍼펙트한 문장입니다. 자, 동해는요 매년 동맹이라는 제천 행사를 열었다 그러는데 여러분들 동맹은 고구려의 제천 행사고 동해는 무천이 되죠.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사만사회는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하는 농경사회로 변한에 특히 철이 많지 않습니까? 마한에서 철이 많이 생산돼서 나한 외에 수출한 게 아니라 그 변한에서 철이 많이 생산이 된 겁니다. 사만의 천군을 통해서 재정의 일치를 엿볼 수 있다. 재정 일치가 아니라 분리가 됩니다. 결국 맞는 것은 2개밖에는 되지 않는군요. 이런 박스형 문제 조심하셔야 될 거예요. 자, 그 다음 문제입니다. 3번이에요. 백제의 여러 왕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침류왕 때 4세기 침류왕 때 동진에서 고전백동 기억하시죠? 고구려 전진 그리고 백제는 동진. 동진에서 온 마라난타 승려를 통해서 불교가 전래되었다. 맞고요. 자, 근초광 하면 부자상속 아닙니까? 맞아요. 고이왕 때 3세기 고이왕 때 국가체제를 정비하며 육자평 16관 등제 이거 다 맞아? 그럼 4번이 틀렸다는 얘기인데 성왕 때 대외 진출이 쉬운 웅진으로 천도한 게 아니라 사비로 천도를 했죠. 그리고 국호를 남부여로 고쳤다. 그러니까 이 웅진이 틀린 거고 이 대외 진출이 쉽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금강이 흐르잖아요. 그래서 위례성에 있다가 5세기 장수왕의 공격으로 여기 있는 웅진으로 옮겼단 말이죠. 근데 여기에 70년 살았는데 그 터를 보면요 산성입니다. 그 좁은 곳에 70년 짱 박혀 있어요. 그럼 산 속에 이렇게 장 박혀 있는데 어떻게 대외 진출이 가능하겠어요? 그래서 시원시원하게 심시티 도시계획하고 성왕 때 여기는 사비로 옮긴 거고 여기가 금강 하류이기 때문에 산지간이 이제 상대적 평지이기 때문에 육지로 진출도 좋고 그리고 중국으로 진출하기도 좋지 않습니까? 여기는 강가의 하류 지역이다 보니까 그래서 대외 진출이 쉽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 정답은 4번 주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신라장정 문제입니다. 민정문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거라고 그래요. 사해점천, 사라지천 등 서원경을 중심, 서원경이 이제 청주 지방이죠. 중심으로 하는 4개의 자연 촌락에 대한 조사이다. 맞고요. 촌주가 변동사항을 조사해서 촌 단위로 아이고야 이거 매년 아니라 3년에 한 번이라고 그랬죠. 변동사항을 조사해서 촌 단위로 매년 다시 작성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 조사는 매년을 해요. 하지만 기록을 3년마다 한다. 이거 명심하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조사는 매년 했지만 기록을 3년마다 했다. 근데 이거는 작성이라고 그러면 기록인데 매년이 아니라 3년입니다. 자, 호는 9등급으로 인구는 연령에 따라 6등급으로 나누었다. 호구 6인 이렇게 우리 외웠었고요. 토지는 내시령답, 관모답, 촌주의답, 연수유점답 등으로 나눠 조사했다. 나머지는 다 맞습니다. 여기는 2번이 틀렸어요. 자, 5번 문제입니다. 다음 인물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물 문제가 되는데 강수는 외교 문서를 잘 지은 문장가로 유명하며 불교를 세상 밖의 종교다. 그러니까 현실적이지 못하다. 머리 깎고 산에 들어가서 은둔하는 종교 아닙니까? 비판을 합니다. 왜요? 본인이 유학자니까. 자, 진골 출신의 설총은 뭐야 이거? 육두품이죠. 설총은. 자, 김대문은 신라의 대표적인 문장가로 한산기, 계린잡전,
고승전 이런 거 우리 수업 시간에 배웠죠. 근데 사륙집이라는 건 요건 우리 저 김대문 할 때 배운 적이 없잖아요. 요거는 최치원과 관련된 문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틀린 거고. 최치원은 당의 빈공과에 급제하고 문장가로 이름을 떨친 뒤 귀국해서 성덕왕에게라고 나오는데 누구한테 얘기해요? 진상한테 얘기를 하죠. 진성여왕한테 시무십조로 올렸지만 거부당하게 됐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가장 적절한 것은 뭐 1번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고려의 대외항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나오는데 거란의 1차 침입 때 서희의 단판으로 자, 요거는 동북구성은 이제 윤관 장군에 의해서 세워진 거죠. 위치는 모르지만 요거는 이제 여진족과 관련된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자, 2번. 고려는 국경지대에 나성과 천리장성을 쌓아. 아이고, 여기는 나성은 어디다 쌌어요? 개경에 쌌고, 그죠? 국경지대 천리장성을 쌓은 거죠. 그러니까 나성 때문에 틀렸습니다. 거란은 강조의 정변을 구실로 두 번째 침입을 하였다가 현종이 직접 찾아가서 인사드리겠다. 입조를 조건으로 물러갔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것도 맞고요. 요게 맞네요. 요것도 맞는 게 아니라. 자, 삼별초는 배중손의 지휘 아래 제주도로 근거지를 옮겨서 끝까지 대몽항쟁을 벌였다라고 나오는데 여기는 배중손은 진도고요. 진도. 그리고 여기는 제주도가 김통정입니다. 다 이거 우리 수업 시간에 배웠던 건데, 그죠? 그래서 틀린 것이다. 그러니까 맞는 것은 뭐다? 3번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시대 편찬된 역사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참 이 문제는 우리가 좀 잘 좀 알아야 돼. 인종 때 김부식 등이 왕명을 받아 편찬한 삼국사기는 여기까지는 맞아요. 근데 고려 초에 편찬된 구삼국사를 기본으로 여기까지도 맞는데 유교적 합리주의 상황도 맞는데 요게 틀린 거지. 편년체. 제가 5,000번 얘기했는데요. 기전체라는 게 포인트가 됩니다. 요 기전체라는 거는 세가, 본기, 열전, 표직을 해가지고 분류별로 이렇게 그 목록별로 나누어 역사를 기록하는 게 기전체잖아요. 그래서 고려시대 삼국사기 그리고 조선시대 고려사 요 두 가지 기전체라는 거 꼭 기억하라고 말씀드렸었죠. 요거 틀렸고요. 자, 충선왕 때 이련이 쓴 삼국유사라고 그러는데 충선왕이 아니라 충렬왕으로 바꿔야죠. 어디서 후라이야? 자, 그 다음 동명왕표는 신라 계승의식을 반영하고 아니죠. 이거는 고구려 계승의식이죠. 왜냐하면 동명왕은 고구려의 초대 왕이니까. 1세기 초부터 왕명을 사용하였다. 고구려. 그리고 여러분들 교과서에 없다고 틀린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교과서에 나오지 않는 문장이 시험에 나왔어요. 그럼 야 이건 좀 잘못된 거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교과서에 없어도 이건 학계에서 정설로 인정을 하면 그거는 정설인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 우리가 시험을 보면 뭐 경찰이나 서울시나 뭐 지방직이나 어차피 출제 기관이 슈퍼갑입니다. 우리는 을도 아니고요. 무 정도 돼요. 무. 갑을병정 무 정도. 그래서 웬만하면 이의 제기를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뭐 억울하면 성공해라는 말이 있죠. 우리가 꼼꼼히 거기에 대비해야 될 것 같아요. 비판할 것도 없어요. 자, 제왕운기는 우리나라의 역사를 고구려에서부터라고 그러는데 제왕운기가 뭐예요? 그렇죠. 원나라 간섭기 때 삼국유사 제왕운기는 단군을 이야기한 책으로 유명하다라고 제가 설명을 했었죠. 그럼 고구려가 아니라 어디서부터? 고조선부터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죠. 자, 미음입니다. 건국 초기 왕조실록을 편찬했어요. 고려도 7대실록. 몽골의 침입으로 소실된 게 아니라 거란의 침입으로 소실이 됐고 몽골의 침입으로 소실된 것 중에 시험에 나올 것은 뭐죠? 초조대장경과 그리고 황룡사 9층 목탑. 요것이 이제 시험에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요거 거란입니다. 틀렸어요. 그러니까 답은 뭐가 돼요? 하나도 없다. 0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인도에서 최초로 발견한 0의 개념. 네. 자, 그 다음에 8번. 이 문제 좀 어려웠죠. 근데 이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상대적으로 덜 어려울 수도 있어요. 우리 태건 가족이라면. 왜냐하면 이게 서울시에서 한번 출제가 된 걸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경찰에서. 그래서 요것은 우리가 좀 순서를
기억해둬야 된다라고 이제 제가 수업 시간에 강조를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건 대비를 잘 하셨을 것 같아요. 2016 버전에는 이제 그 연도 위주로만 정리를 해놨고 2017 버전에서는 아예 순서를 강조를 하면서 말씀드려서 뭐 제 수업을 열심히 들은 친구들은 크게 어려움이 없었을 텐데 굉장히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서울시 거를 그대로 가져왔어요. 자, 다음 사건을 발생한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이렇게 나오는데, 자, 고려시대 거죠. 이 중에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망이망소의 난이 가장 먼저가 됩니다. 그 다음이 전주 관노의 난이고요. 그 다음이 김삼이의 난, 그리고 만적의 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연년 형제의 난, 요렇게 순서를 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답은 몇 번? 1번 이렇게 주면 되고, 뭐 선생님 교재에도 연도별로, 그리고 저는 연도뿐만 아니라 그 여기 있는 그 이런 밀람 봉기가 벌어진 순서 자체를 이렇게 따로 중요사항으로 박스로 빼놨거든요. 그러니까 2017년 버전 공부하시는 친구들은 요거 서울시에서 나왔고 지금 경찰 2차에 또 출제됐지 않습니까? 또 써먹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박스를 아예 순서대로 기억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연도로 기억하든 순서로 기억하든 여러분들 마음이지만 아마 순서대로 기억하는 게 좀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9번 보겠습니다. 다음 밑줄 친 왕의 재위 시절에 있었던 과학기술의 발달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삼강행실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주상전하가 근신에게 명령해서 편찬하는 일을 맡기게 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삼강행실도 그러면 누가 돼요? 세종대왕이 되죠. 자, 세종대왕 아닌 거 볼게요. 중국의 수시력과 아라비아의 회회력을 참고해서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서울을 기준으로 천체운동을 정확하게 계산한 역법서 칠정산, 세종의 대표적인 업적이고요. 주 자소를 설치하고 구리로 개미자를 주조하여, 요거 누구예요? 요건 태종 이방원이 되죠. 그래서 요게 틀렸고, 종전보다 2배 정도의 인쇄능률을 올린 건 요건 세종의 갑인자와 맞물려서 등장한 식자판에 대한 설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문장 자체도 갖다 붙인 틀린 문장이고, 요것도 이제 태종과 관련된 거라 완벽하게 틀렸습니다. 네, 틀렸고요. 나머지는 다 세종입니다. 우리 풍토에 알맞은 약재와 치료 방법을 개발 정리해서 향약 집성방, 백과사전, 의방유치 만들었고요. 황후기의 제작과 그의 사용법을 정리한 총통 등록. 뭐 이 문제는 쉽죠. 우리 수업 시간에 다 배웠던 깔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조선의 중앙정치 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홍문관은 학술연구 정책자문 등의 역할을 하였으며 짱은 정의품의 대제학이었다라고 나오는데, 홍문관은 대제학, 사간호는 대사관, 사원부는 대사원. 이들이 장이었죠. 요 문장 맞고요. 조선의 사원부는 발해의 중정대, 고려의 어사대와 같은 공무원의 비위를 규찰하였다. 맞습니다. 오늘날 감사원이고요. 의금부와 승정원은 왕권을 강화하는 데 기여했고, 의정부와 삼사는 왕권의 견제 역할이었다. 그건 태생적으로 그랬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교서관은 국왕의 교서를 작성하는 역할을 했다 그러는데, 이 교서, 교지를 작성하는 건 예문관이라고 우리 배웠었죠, 수업 시간에. 그럼 여기는 교서관은 뭐를 담당하냐면 왕의 옥새 보관하는 곳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틀린 것은 여기는 4번입니다. 이 문제도 조금 디테일하고 까다로운 문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11번입니다. 가라 시기에 있었던 역사적 사실로 적절하지 않은 것. 제가 볼 때는 이 문제가 가장 어려웠어요. 이번 시험에서는. 디테일한 연도까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연도 말고는 알 수가 없고, 왜 문제에서 한 문제 정도, 두 문제 정도 죽어봐라 그러고 내잖아요. 이건 아예 그냥 죽어봐라도 아니고 그냥 즉사해라 그러고 낸 문제인 것 같아요. 자, 광해군에서 인조반정까지가 됩니다. 명나라의 요청으로 강옥립을 도원수로 삼아 약 13,000명의 원병을 파견했다. 이건 광해군이 한 일이니까 맞아요. 가 맞고. 자, 납니다. 인조반정에서 정묘호란까지가 돼요. 인조 즉 초기에 뭐가 등장을 해요? 이괄의 난이 벌어지니까. 이것도 쉽단 말이야. 근데 문제는 백두산 정계비입니다. 이 백두산 정계비가 이제 1712년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있는 경신왕국이 숙종 때잖아요. 백두산 정계비가. 경신왕국이 벌어진 게 1680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로 들어가면 안 되고 요게 라로 들어가야 되는 거야. 라로. 그죠? 근데 요건 지금 다라고 했으니까 이래서 틀린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요 디테일한 연도를 모르면은 이게 풀기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뭐 찍으면 50% 반반은 가겠죠. 왜냐하면 숙종 때 뭐 경신왕국, 백두산 전기배 다 있었으니까 다 아니면 라일 거 아니에요. 이렇게 뭐 찍어서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봐요. 그런데 이런 디테일한 연도를 알아야 완벽하게 풀 수 있는 문제가 되죠. 그래서 틀린 것은 여기는 3번이 되겠고, 그리고 안영복이 일본에 가서 울릉도와 우산도가 우리 영토임을 확인받은 것은 여기는 경신왕국 이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경신왕국 자체가 1680년이면 숙종 즉위 초가 됩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드린 게 숙종이 집권해 놓고 보니까 여기는 남인들이 껐덕거려서 손 한번 봐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그랬죠. 그래갖고 허적대감 꼬투리 잡아갖고 바로 쳐버린 게 경신왕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숙종과 관련된 뭐 안용복이건 백두산 정계비건 이건 전부 다 경신왕국 이후예요. 경신왕국이 숙종 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한번 나오면 서울시에서 출제했던 그 왜 노비들의 그 난 벌어진 그 순서 묻기 문제를 이번 경찰에서 그대로 갖다 썼듯이 여기는 이런 형태의 문제도 그대로 갖다 쓸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뭐 숙종 때를 일일이 다 연도로 외우기는 좀 어려움이 있고, 안용복의 어떤 독도 문제랄지 아니면 백두산 정계비는 경신왕국 이후에 등장했다라는 거, 요거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꼭 기억해야 될 팁이 아닌가. 다음 시험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요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자, 그래서 정답은 이제 3번이었고,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 보겠습니다. 조선시대 미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옵니다. 18세기에 들어 중국의 화풍을, 요게 틀렸네. 배격하고가 아니라 수용하고 그 상태에서 우리의 고유한 자연과 풍속을 있는 그대로 묘사한 진경산수와의 화풍이 등장했다. 나머지는 다 맞아요. 그 선생님 교재 보면 여기에 수용하고라고 정확하게 네 글자가 쓰여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재 꼼꼼히 읽어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김홍도는 섬세하고 정교한 필치로 정조의 화성행차와 관련된 병품 행렬, 의궤 등을 궁중풍속을 많이 남겼다. 이것도 맞습니다. 근데 많은 학생들이 김홍도가 뭐가 섬세하고 정교해 수묵담체 형식으로 막 그렸더만, 그거는 개인 작품 활동 얘기인 거고, 그 김홍도의 개인 작품은요, 그 여기다 색칠을 하잖아요. 이게 막 넘어오고 그래요. 요거 나중에 피카소가 그대로 따라한 기법인데, 여기는 선을 넘나드는 그런 색채를 하거든요. 그거는 개인 작품인 거고, 여기는 어진이랄지 아니면은 수원 능행도 같은 경우는 선을 넘나들면 큰일 나잖아요. 사실적인 기록이니까. 그러니까 요 문자는 맞아요. 틀리다고 할 수가 없어요. 개인 작품과 그의 잡은 나누어서 기억을 해야 된다. 그의 직업으로 그림을 때는 굉장히 정교하고 섬세했다. 자, 신용복은 주로 도시인의 풍류 생활과 부녀자의 풍속, 남녀 사이의 애정 등을 다뤘다. 그렇죠. 18세기의 사랑과 전쟁이었죠. 김정희의 묵란도, 세안도, 장승업의 홍백매도, 군마도 등은 19세기의 대표적인 작품이다. 김정희하고 장승업이 19세기니까, 그죠? 요것도 맞고, 틀린 것은 1번이었습니다. 자, 13번입니다. 조선의 과거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문과 있죠, 무과 있죠, 잡과 있습니다. 좋아요. 자, 간단한 시험을 치러 하급관을 선발하는 취제도 있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여기는 이제 취제로 선발되는 사람이 뭐 대표적으로 이제 기억이 안 나냐. 그 조선시대 전기 쪽에 여러분들 그 갑사 있지 않습니까? 갑사. 그 직업군인. 그 갑사가 여기 있는 그 취재로 선발되는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갑자기 기억이 안 나가지고. 자, 그리고 문과는 3년마다 시행하는 정기시험인 식년시 외에도 증광시, 알성시 등의 부정기 시험이 있었다. 이것도 맞네요. 다 맞아, 이거. 다 맞고. 생원과는 한문학에 뛰어난 인재. 아이고, 요거 바뀌었네. 요거 선생님 본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 생원과는 유교경전, 그리고 진사과가 한문학이 됩니다. 아, 요게 바뀌었네요. 요거 좀 디테일하게, 요거 좀 어려운 문제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D가 틀렸고요. 무과는 주로 서울과 중간계층이 응시하였고, 그죠? 최종 선발 인원은 33명이었다라고 나오는데 33명은 문과가 되고요. 무과는 28명입니다. 우리 교재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잡과는 이거는 아예 교과서에도 있었어요. 옛날 국정교과서에서. 국정교과서에 문과는 33명, 무과는 28명, 잡과도 정원이 있었다. 이렇게 잡과 정원은 밝히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교과서에 딱 명시됐던 문장이에요.
자, 잡건의 해당 기술관청의 필요에 따라서 수시로 시행되었다라고 나오는데 이것도 수시로 시행된 게 아니라 3년에 한 번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맞는 것은 요 전 화면에서 체크해드렸죠. 2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번에 경찰 시험은 무슨 경찰 시험이 아니고 7급 시험인 것 같아. 역대 제일 어려웠던 시험이에요. 자, 조선시대 실학자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나오는데 유영원은 반개수록을 저술했고 맞죠? 결부법, 결부속파 기억하시죠? 수확량에 따라서 세금 매기는 제도. 요거 대신에 경무법 그래서 왜 균전론에 나오잖아요. 그 관리는 10경, 양반은 7경, 농민은 4경을 나누어 주어라. 그거 관련된 내용을 주장했다라는 겁니다. 요 문장 맞고요. 정약용은 경세유표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정약용의 경세유표는 그 정치제도 초안을 담은 거고 형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건 간수들이잖아요. 흠흠신서에서 다루는 게 여기는 형곡 업무고 그리고 목민심서에서는 그 목민관 지방 수령의 행동거지를 담았었죠. 이게 바로 정약용 3부작이 되겠습니다. 여의당 전서 중에 3부작이죠. 요것 때문에 틀렸고 경세유표는 정치제도 초안이에요. 자, 이익은 노비제도, 과거제도, 양반 문벌제도, 사치, 미신, 숭배 요게 틀렸네. 성리학을 비판하면 안 되죠. 본인이 성리학자인데 이거 틀렸고 나머진 맞습니다. 그래서 육종론을 주장을 했고 허목은 기원을 저술했고 이거 맞는데 붕당 정치와 북벌 정책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서 왕과 육조의 기능 약화까지 맞는데 호포제의 적극적인 실시 등을 주장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 때문에 틀렸다. 그러니까 정답은 몇 번이다요? 1번 이렇게 주시면 되겠습니다. 실학 문제였고요. 자, 그리고 15번입니다. 조선 후기의 사회 모습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나오는데 조선 후기 사회 불안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최시영 등이 동학을 창시하였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최재우죠. 최재우. 자, 정부의 적극적인 광산 개발 정책에 따라서 18세기 중엽부터는 잠체 현상이 사라지지도 않았고 정부는 적극적으로 광산을 개발하지도 않습니다. 민영화를 시킨 거지. 그러니까 뭐 민영화 시킨 걸 광산 개발이라고 하면 할 말이 없는데 잠체가 사라지진 않았어요. 잠체는 조선 전기후기 다 존재했죠. 조선 전기 때는 민영화 안 시키니까 숨어서 팠고 조선 후기 때는 세금 안 내려고 숨어서 팠고. 그다음 자, 국제무역에서 사적인 무역이 허용되면서 사적인 무역 허용 안 됐어요. 조선 전기나 후기나 모두 사무역은 불법이었습니다. 그냥 성행을 한 거죠. 지금도 그런 사업들 많죠. 그리고 상인이 무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고 의주의 만상은 대일본 무역이 아니라 청과 관련된 무역이 되죠. 뭐 틀린 게 2개예요. 1678년 주조된 상평통보가 점차 전국적으로 유통됐고 환이나 옴 같은 신용화폐도 사용되었다. 이것이 가장 맞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자, 16번 보겠습니다. 다음 방침과 관련된 일제강점기의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나오는데 친일분자를 귀족양반유생 보호실업과 교육과 종교 등에 침투시키자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친일파를 육성시키자라는 시대인데 그럼 1기, 2기, 3기 중에 몇 기가 돼요? 그렇죠. 바로 2기가 되는 거죠. 친일파 육성의 시대가 됩니다. 계속 친일 얘기가 나오고 있죠. 조선 어업령을 공포해서 령 나오면 국가총동원령이 있는 3기 빼고 다 1기라고 그랬죠. 조선 광업령 1기. 치안유지법 이거 연도 외우고 있습니까? 1925년 2기가 됩니다. 정답 3번. 제일 쉬운 문제네. 회사령 공포 1기가 돼요. 자, 근대 교육기관 및 교육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나오는데 고종은 광무개혁의 일환으로 교육입국조서를 반포를 했어. 교육입국조서는 1895년 1월이고 광무개혁은 1897년부터인데요. 틀렸습니다. 배제학당, 숭실학교, 경신학교, 정신유학교 뭐예요? 개신교 선교사들이 설립한 미션스쿨, 사립학교죠. 요게 정답이고요. 최초의 사립학교인 유경공원은 사립학교가 아니라 공립학교죠. 최초의 사립학교는 원산학사입니다. 1883년부터 1945년 광복하는 그 년도까지.
대성학교, 오산학교, 서전서숙, 보성학교는 국내에 설립된 교육기관이다 그러는데, 자, 대성학교 평양 다 배웠죠. 평양의 대성학교, 정주의 오산학교. 자, 한번 써드릴까요? 여기 대성학교, 오산학교, 평양의 대성학교, 정주의 오산학교, 보성학교가 서울이에요. 그럼 서전서숙은 어디 있어요? 서전서숙은 여기죠. 북간도에. 서전서숙이 명동학교로 바뀌죠. 그러니까 국내가 아니죠. 서전서숙 때문에 국내에 세워졌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가장 적절한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 자, 18번 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주장한 사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나오는데, 요거 수업 시간에 제가 강조해드렸던 박은식의 유교 구신론이잖아요. 박은식의 유교 구신, 새로운 유교를 구한다. 유교 구신론. 3대 문제가 있는지라 3대 문제에 대해서 새로운 것을 구하지 않으면 우리 유교는 망할 수가 있다. 흥왕할 수가 없다 이거지. 뭐 첫째, 유교파의 정신이 전적으로 왕편에 서 있다. 뭐 석가나 뭐 이런 사람들이, 공자 이런 사람들이 백성을 먼저 찾아갔는데 백성편에 섰는데 우리는 왜 왕 쪽에 서는 것인가. 그리고 뭐 두 번째, 세 번째 나오죠. 두 번째는 뭐 석가공자들은 스스로 어린아이를 구하려 했는데 우리나라 유학자들은 찾아오기를 기다리니 이게 문제가 아닌가. 세 번째 문제는 그 답답한 성량만 좋아하고 실용적인 양명왕을 멀리하니 이 어찌 문제가 아닌가라고 얘기를 하죠. 이게 바로 박은식의 유교구신론입니다. 자, 그럼 이것을 주장한 사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거 혼강조하셨죠. 민족주의사학자. 대한매일신보의 독사신론, 요건 신채호고요. 민족주의사학의 발판을 마련하죠. 동아일보에 연재한 5,000년간 조선의 얼보, 울보, 정인보 이렇게 기억했었고, 한국사를 세계적인 보편성 속에서 연구하면서 일제가 주장한 정체성론을 비판하고 조선 사회 경제사를 편찬하였다. 사회주의계 백남훈 선생이 됩니다. 자, 한국 통사와 한국 독립운동 지열사를 저술해서 일제의 불법적인 침략을 규탄했고, 참고로 한국 통사와 한국 독립운동 지열사는 일제강점기의 금지소 목록으로 지정이 돼요. 이건 국내에서 출간이 안 돼서 이거는 상해에서 출간이 됐었습니다. 그래. 그러니까 맞는 것은 몇 번? 4번 이렇게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9번 1919년 9월에 통합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이렇게 나오는데, 초대 대통령으로 무슨 김구가 선출이 돼요. 이승만이죠.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국내외를 연결하는 비밀 행정조직으로 연통제 실시 좋고요. 일제에게 그 조직 발각됐습니다. 맞아요. 맞고. 일본이 중일전쟁을 일으킨 이후 1937년 이후란 얘기죠. 임시정부는 광복군을 1940년에 결성하고 37년 중일전쟁, 40년 한국광복군, 대일전선에 참전, 인도 미얀마 전선까지 진출. 맞습니다. 임시정부가 충칭으로 이동한 이후에 국무령 중심의 내각 책임제가 아니라 주석 중심의 4차 개헌, 주석 부주석의 5차 개헌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틀린 것은 2개 이렇게 봐주면 돼요. 마지막 문제. 다음에 주어진 사건은 시대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이렇게 나옵니다. 요건 연도로 좀 가보자고. 이건 연도 아니면 못 풉니다. 국민대표회의 몇 년이에요? 만약에 모르신다면 태건과 함께 하세요. 조선어 연구회가 창립됨으로써 이거 1921년, 홍범도의 대한독립군 봉오동 전투 20년, 신간의 해소 1931년. 이건 흐름으로 절대 못 풀어요. 요거는 연도로만이 풀 수가 있다. 흐름으로 푼다는 거는 어떤 하나의 흐름을 풀 수, 예를 들면 아까 고려 시대에 무슨 백성들의 무신들의 문신들의 문신들의 난이랄지, 아니면 지금 조선어 연구에 나왔지만 국문연구소, 조선어 연구회, 조선어학회, 조선어학회 사건, 이런 하나의 맥락은 흐름으로 풀 수 있지만은 이렇게 다양한 사건들을 섞어버리면 이건 연도를 외우라는 얘기예요. 근데 슈퍼갑이 연도를 외우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그걸 안 외우고 다른 꼼수를 생각한다면 그거는 공무원이 될 자격이 없는 거죠. 다른 길로 가는 거죠. 여기 왕도가 있는데. 그죠? 공시의 왕도는 암기에 있습니다. 먼저 이해한 후 암기한다. 선 이해, 후 암기.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순서대로 하면은 뭐가 제일 먼저야? 디귿이 먼저고, 그 다음에 니은이고,
기억이고 그리고 리을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 이렇게 주시면 되겠어요. 자,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드리면 자, 이제 경찰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냥 만만디로 공부해서는 안 되고 그러니까 제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그 숙지해야 될 내용은 제가 이제 필기 노트로 선생님 교재 앞에 수록을 했으니까 그 필기 노트를 완벽히 숙지합니다. 그 필기 노트만 숙지해도 지금처럼만 나오면 제가 볼 때는 90점 이상 충분히 맞고요. 90점, 100점 맞고 이렇게 어렵게 출제돼도 제가 볼 때는 80에서 85점 정도는 충분히 맞아요. 역대 가장 어려웠어도. 그런데 우리가 목표하는 건 만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시험을 기준으로 정말 어렵게 내는 그 두세 문제 그거를 맞추기 위해서는 그 뒤에 있는 본문도 꼼꼼히 읽자. 보통 선생님 교재를 가지고 이제 7급 준비하시는 분들은 뒤에 있는 본문을 3회독, 4회독 하거든요. 뭐 경찰분들은 보통 한 1회독 뭐 하고 그냥 마시고 이러는데 그러지 마시고 어려울 거에 대비해서 이제 어렵게 낸다고 딱 찍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3회독 이상 우리가 본문을 공부한다라고 생각하고 노력하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 이렇게 바뀌는 공시의 트렌드 계속 적용해서요. 여기는 태건이 여러분들 위한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함께 달리겠습니다. 태건과 함께라면 아무 걱정할 거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반드시 승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